5,500만 원짜리 반지하 전세에서 첫 살림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결혼됐는데 회사도 그때 부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자기가 벌어온 월급에 많게는 90% 무조건 저축을 하겠다. 저희가 구매했던 그 살 때의 가치는 15억밖에 안 됐는데 이게 기하급수로 갑자기 뛰어 올라가지고 45억까지 점프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금을 할 때 거기에 붙게 되는 이자 때문에 보통 예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생각은 달랐어요. 저희는 원금을 쌓아가는 거라고. 네, 안녕하세요. 싱글파이어 구독자분들, 정순영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했던 얘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글을 쓰면서 경제경영 작가로서 어떻게 경제 자립을 이룰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뭐 말 그대로 파이어가 좀 다른 말인데 파이어 하라고 해서 파이어 됐어요. 저는 일종의 해고죠. 해고되고 나니까 딱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득이 없어져가는 이 비참함, 그 다음에 신분을 나타내줬던 명함이 사라지는 슬픔,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직장을 통해서 알아왔던 인맥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게 파이어 과정인 것 같아요. 전 총 자산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순자산은 전세 보증금 받고 있는 거 그 7억 빼면 한 43억 정도가 순자산이고요. 재건축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45억 정도의 부동산 자산이 있고 나머지는 현금 자산, 예금 자산을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가 부동산 자산, 10%가 보통 현금 자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직장을 퇴직하는 그 바로 직전 순간에 사실은 대출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대출이나 이 부분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득이 비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너무 안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그렇게 유지해 왔던 것 같아요. 자산의 분배는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뭐 생활하고 이런 데는 저는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랑 이런 예금들은 다 그냥 정기적금으로 해서 넣어놨어요. 투자의 관점을 놓고 보면 약간 비효율적인 얘기를 하는데 전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중에 많은 분들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산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해서 투자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금리 변동이 있는 현재 시기에도 힘들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고 나니까 종합소득세라고 5월달에 내더라고요. 2021년도, 2022년도를 냈는데 저는 운 좋게 한 1억 이상은 종합소득세에 소득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 지금도 뭐 한 1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처음에 냈던 책들이 아들아 돈 공부한 책이 10만 부가 넘어가는 베스트셀러가 돼버리니까 그 이후에 강연이라든가 이런 요청들이 많아서 그런 수입들에 의해서 지금 뭐 연봉 1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24년까지 그게 가능할지 그건 좀 걱정이 돼요, 솔직하게. 수익형 부동산을 네. 따로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수익형에 대한 것들은 생각은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빚이 없고 글을 쓰면서 해서 부가적으로 들어온 작은 소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산 가치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매도를 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첫 직장은 1995년도에 다 아실 거예요. 혜태 잘 다니다가 1997년도 하면 딱 기억나시죠? 다들 IMF 그때 IMF 때 제가 결혼됐는데 회사도 그때 부도난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월급이 상여금은 다 사라지고 기본급에 많이 주면 100% 아니면 90% 가장 적게 받으면 70%까지 받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월급을 놓고 보면 1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월급을 받고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견디고 있다가 이제 롯데에서 새롭게 경력사원을 뽑는 것을 2000년도에 했어요. 3년 정도 견디다가 2000년도에 롯데로 옮겼고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7일 정도는 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퇴근해가지고 그날 출근하는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뭐 새벽 1시, 2시에 퇴근해서 다시 또 6시, 7시에 출근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또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제가 입사할 때부터 모든 대형마트들이 거의 한 달에 한두 개씩 점포를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개씩 점포를 오픈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일 조금 하고 있는데 점장 가라고 하고, 일 조금 하는데 뭐 팀장 하라고 하고, 일 조금 했는데 뭐 부문장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 성장하는 기업을 그래서 저처럼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의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1997년도 10월 5일 날 결혼했는데 2,500만 원짜리 반지하 전세에서 첫 살림을 시작을 했어요. 반지하에서 생활을 하면은 반지하가 습하고 이래서 와이프한테는 습진으로 우리 애들한테는 아토피하고 천식으로 이렇게 병치를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구조가 되더라고요. 반지하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사를 갖다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돈을 조금만 모으면 옮기고 조금만 모으면 옮기고 조금만 모으면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가면서 하다 보니까 제 인생에 28번의 이사를 했어요. 14번은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내가 결혼하고는 14번. 그때 당시에 또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월급이 100만 원 수준으로 딱 깎여버리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우리 큰애가 또 태어났고 반지하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자기가 벌어온 월급에 많게는 90% 적게는 70% 이상은 무조건 저축을 하겠다. 그래서 10년 내에 내가 2억 4천을 모으겠다. 그 마음으로 해서 처음에 스타트를 했어요. 97년도부터 그렇게 쭉 모아가다가 2000년도에서 회사를 옮기고 나니까 월급이 갑자기 뛰었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넘게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뛰었으니까 그때는 우리는 생활을 이미 100만 원 미만의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2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300만 원 해가지고 2007년도에 딱 보니까 2억 3천이 딱 모아져 있더라고요. 월에 200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한 걸로 해서 그때 2억 3천에 1억 5천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그때는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신용대출이 가능하잖아요. 3억 8천짜리 38평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그때 샀습니다. 그때는 이제 구리에 샀어요. 그 3억 8천짜리를 한번 사고 나니까 와이프는 이제 자신감이 이제 딱 붙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에 오직 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월급은 손도 안 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거 가지고서 2007년부터는 또 10년 만에 5억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억을 가지고도 2017년도에 재건축 아파트 두 채를 갖다가 한꺼번에 매입해서 전세 자금을 끼고 그때 당시 5억을 했던 걸 갖다가 전세 자금 3억 해가지고 4억 주고서 두 채를 갖다가 했고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금을 할 때 거기에 붙게 되는 이자 때문에 보통 예금을 안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생각은 달랐어요. 저희는 원금을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푼돈이라 흔히 얘기하는 것들은 다 흩어져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눈을 갖다가 쌀랑눈이라고 표현도 했는데 그런 돈들은 그냥 내리자마자 녹아버리는 돈들이에요. 안방눈처럼 쌓여갈 수 있는 돈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냥 저축하듯이 그러니까 이자를 바라는 게 아니라 돈을 쌓아가는 거. 그때는 투자 시기가 아니고 돈을 모으고 있는 시기죠. 이 시기를 갖다 반드시 겪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자기 자본이 있어야지 지금 많은 분들 중에 레버리지만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몸테크 전혀 하지 않고 레버리지만을 활용하는데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금리가 올라간 이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월급쟁이 같이 안정적 고정소득이 있는 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근검 전략하고 저축해서 일정 기간에 종잣돈을 모으고 그 종잣돈을 가지고서 자기의 신용을 보태서 집을 사는 것들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절절한 월급쟁이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재테크의 핵심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 월급이에요. 월급쟁이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돈의 힘에 가장 강한 힘을 얘기하면 뭐 목돈, 뭉쳐진 돈을 얘기해요. 근데 이 돈의 힘에 못지않게 또 한 가지 힘을 가진 게 뭐냐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힘이에요. 지출 관리가 가능하고 투자 관리가 가능한 돈이에요. 모두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에 대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 투자에도 성공을 해요. 두 번째 부분은 월급쟁이들 명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신용대출과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보통 두 가지로 해서 외부에 있는 자금들을 갖다가 자기가 끌어들이는데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의 가치가 훨씬 더 강해요.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그거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낼 필요가 없는 가치잖아요. 그런 신용가치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일인 것 같아요. 일에 뭐가 있냐면 무수한 지식과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만나고 있는 인맥에서 받는 정보, 일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젝트 속에서 얻어내는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해왔기 때문에 2,500만 원에서 퇴직할 때 50억까지 자산을 높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산이라는 게 올라가는
곡선을 보면 산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 변곡점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5억, 15억. 이렇게 해서 변곡점 이후에는 쭉쭉쭉 성장해요. 저희가 2007년도 때 5억이 변곡점이 됐을 거고요. 2017년대는 15억이 변곡점이 됐어요. 저희가 구매했던 그 살 때의 가치는 15억밖에 안 됐는데 이게 기하급수로 갑자기 튀어 올라가지고 45억까지 점프를 하더라고요. 투자는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귀를 쫑긋쫑긋 하는데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에요. 시간을 쌓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같이 쌓여지는 게 자본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느 순간에 만나면 성장합니다. 물론 운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2017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뭐 한 15억에서 한 16, 17억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서 자본을 계속 축적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운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와가지고 운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45억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유일한 식구가 그 구리 아파트에 사실은. 구리 아파트를 2018년도에 와이프가 팔지 말자고 하는데 그 1가구 3주택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팔자 해서 결국 팔았는데 저희가 팔 때 5억인가에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이게 12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잠깐 사이.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재건축 아파트 투자할 중에 가장 오점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와이프가 가끔가다 저를 보면 딱 째려보면서 여기 명일동으로 옮겨오신 거예요? 아니, 거기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서 서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서울 쪽에서 계속 임장하듯이 전세를 주면서 살다가 사야 되겠다 해서 2011년에 2채 그리고 2018년도 그거 팔자마자 2018년도 말에 다시 또 한 채를 더 산 거죠.